그래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병근 세무사라고 합니다. 그 세무사 개업한 지는 한 15년 연수로 이렇게 됐고요. 부동산 쪽을 많이 이렇게 그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혹시 유튜브나 저 강의 한번 들어본 사람 없어요? 제가 유튜브 스타인데 이따 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쭉 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강의를 해놓으니까 여기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강의 좀 해달라고. 아무튼 그 책도 이렇게 최근에 나온 게 있거든요. 혹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돼 있으면은 한번 강의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거는 매매업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매매업. 근데 이제 순수한 매매업만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 경매를 하시든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하시든 실무에서 저한테 가장,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그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를 양도,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지 않고 순수한 양도 소득세로 내고 이렇게 그 물건을 취득하고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자를 내면은 여러 가지 경비들이 다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사업자를 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사업자를 nen다고 결정을 했었을 때 개인 사업자를 내고 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법인 사업자를 내고 하는 게 유리합니까? 최근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1인 법인이 많이 이렇게 뜨고 있어요. 1인 법인. 그래서 1인 법인이 뭐 유용하다. 세제 혜택이 훨씬 더 많고 이것저것 혜택이 많다라고 해서 1인 법인이 뜨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트가 3개겠죠.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내가 물건을 취득해서 팔았을 때 내야 되는 세금. 두 번째, 사업자를 냈었을 때, 개인 사업자를 냈었을 때, 개인 사업자라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이겠죠. 그러니까 개인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된 세금. 세 번째가 개인이 아니고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이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팔았을 때 내야 되는 세금.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주택도 있고 토지도 있고 뭐 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기초적인 게 주택입니다. 주택. 이 주택만 알면은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다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택에 한정을 해가지고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깊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주택을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거라면은 꼭 알아야 되는 세금이고 최대한 쉽게 그리고 숫자를 갖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도록 하세요. 근데 식사하셨어요? 네. 딱 좋은 시간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업자를 부동산을 이제 사고 팝니다. 그랬을 때 어떤 세금들이 관여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사업자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봤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뭐 양도소득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좀 단계별로 좀 구분을 해볼게요. 사업자를 내지 않고 개인의 신분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세금들이 관여가 되는지.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주택이라고 할게요. 주택을 취득합니다. 내야 되는 세금이 뭐죠? 취득세. 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야 되는 세금. 재산세. 그 다음에 혹시 뭐 기준금액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또 하나 요즘에 이제 과세관청에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죠. 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내야 되는 거고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업자가 없으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겠죠. 근데 이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단기로 넘기느냐 아니면은 내가 넘기는 부동산이 중과 대상 주택수냐에 따라서 세율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고 내가 사업자를 냅니다. 사업자를 낸다는 거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낸다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를 냈을 때 두 가지로 낼 수 있죠. 개인하고 법인입니다. 먼저 개인 입장에서 사업자를 내고 주택을 취득합니다. 똑같이 취득세 내겠죠. 달라질 게 없어요. 이거를 보유를 합니다. 똑같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그 다음에 임대가 있었을 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사업자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근데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처분이에요. 우리가 사업자가 없었을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된다고 했잖아요. 사업자가 있으면은 나는 아까 소득의 종류가 6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중에서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넘기려고 하는 처분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그러면은 우리 뜻하지 않게 부가세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궁극적인 게 뭐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사업자 내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했었을 때 부가세를 많이 놓쳐요. 저게 개연된다고 하면 수익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저걸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이번에는 법인으로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아요.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고 보유했을 때 재산세, 종부세,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일 때도 종부세를 냅니까? 똑같습니다. 달라질 게 없어요. 처분을 합니다. 아까 개인, 그 순수한 개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데 사업자를 내면 종합소득세로 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법인 사업자다. 그러면은 법인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법인에 대한 소득세가 3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마지막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근데 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실무적으로 거의 발생할 게 없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하고 토지라든지 비사업용 토지를 주택이라든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이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내고 얘도 또 이렇게 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로 우리가 그 형태를 어떤 걸로 해가지고 주택을 취득하고 처분해야 되는지는 궁극적으로는 이 처분에 대한 세금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따라서 또 그 결과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번 이제 사업자 내지 않고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 순수한 개인 양도소득세로 내는 경우부터 한번 취득 시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취득할 때 취득세 내고 보유할 때 재산세 내고 종부세,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에 있었을 때 종합소득세 내고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제 포커스는 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알아두어야 되니까 한번 취득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자체 단체장한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이 이제 돈 주고 사죠. 이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 내야 되는 취득세가 얼마냐? 지금은 주택수 내가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단지 가액, 매매 금액이 얼마냐, 취득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6억 원 이하다. 그러면 일단 1%를 기준으로 합니다. 6억에서 9억이면은 2%,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하면 3%를 적용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 아니면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이제 결정되고, 지방교육세는 이 취득세의 0.1%가 저절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서택스까지 하면은 이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까지 하면은 취득 가액에 따라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85제곱평방미터 이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에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100제곱평방미터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100제곱평방미터 85는 넘고 100 이하다. 근데 그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농어촌 특별세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6억짜리 샀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6억에 1.1%만 취득세로 내면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그 법원에 갔습니다. 나는 조금 더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 낙찰 금액을 조금 더 올렸어요. 그래서 6억 100만 원을 썼어. 한 100만 원 내가 더 쓸 의향이 있다. 그럼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6억까지는 1%, 초과되는 100만 원은 2% 이렇게 적용될까요? 아니면 6억 100만 원에 대해서 2%가 바로 적용될까요? 6억 따로
바로 2%가 적용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구간을 1원이라도 초과를 하면은 이게 누진세 체계가 아니에요. 단일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바로 2%가 적용받습니다. 괜히 남들보다 100만 원, 50만 원 더 쓰려고 했다가 취득세가 지금 2배를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또 생각을 해볼게요. 6억 이하가 1%니까 내가 10억짜리를 부동산을 사려고 합니다. 10억짜리 사면 어느 구간 적용받아요? 3% 적용받죠. 그러니까 머리를 써요. 이거를 내 배우자하고 같이 받으면은 얼마씩이죠? 개인당 취득가액이 5억씩이죠. 5억이면 어떻게 돼요? 1%.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취득세는 개인별로 냅니다. 참고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분산을 해봤자,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어야 양도세 부담이 적다. 왜? 개인별로 과세가 하니까. 근데 취득세, 재산세는 분산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그 부과된 나온 세금을 갖고 2분의 1씩 쪼개서 계산하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 그래서 취득세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 아까 기준금액 6억, 9억, 9억 그거를 조금이라도 초과되면은 바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공유지분으로 해봤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취득하고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요. 재산세 냅니다.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내죠? 보유세의 일종이에요.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재산세가 부과가 되죠? 6월 1일자예요. 6월 1일. 그럼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입장입니다. 취득해요. 부동산 사는 입장이에요. 그럼 나는 6월 1일이 넘어서 사야겠죠. 그래야 당해년도 재산세는 내가 안 내죠. 내가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입장이에요. 그럼 나는 부동산을 언제 팔아야 되죠? 6월 1일 전에 잔금을 받든지 등기를 넘기든지 해야 그 해 연도의 재산세는 내가 안 냅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주택 같은 경우는 이건 보유세잖아요. 보유세이기 때문에 시세하고 전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주택에 대해서 국가에서 매긴 금액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고시 금액이 이렇게 되죠. 공동주택은 즉 아파트, 다세대, 연립, 빌라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이렇게 고시가 되고, 나머지는 개별주택 가격으로 고시가 됩니다. 저번 주에 이제 대충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드러났죠.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저번 주에 확정된 건 아니에요. 언제 고시가 되죠? 주택 가격은 언제 고시가 되죠? 4월 말일자로 고시가 됩니다. 4월 말일자로.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시면은 부수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합해가지고 하나의 전체 금액으로 고시가 됩니다. 그 금액을 갖고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이렇게 고지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7월, 9월 정부 부과 세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와 비슷한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예요. 조금 이따 볼. 종합부동산세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주택을 다 합합니다. 합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해요. 하지만 재산세는 내가 10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합해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건건별로 주택, 물건별로 개별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됩니까? 국가에서 매긴 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는데, 바로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 세부담이 상당히 많아지죠. 그래서 요거를 세부담을 한번 경감시키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이건 국가에서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60%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에다 60%를 나오면은 이게 과세 표준이고 여기에다 세율을 적용하는데, 현재 재산세 세율이 4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야 될 세금이 나오는데 독특한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주택 공시가격이 갑자기 작년보다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세액이 갑자기 작년보다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작년에 냈던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전년에 냈던 세금의 일정 금액까지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만드는 게 요겁니다. 그럼 얼마까지 부과를 할 겁니까? 만약 주택 공시가격이 3억이면은 너 작년에 냈던 거 105% 한도 내에서 내. 3억에서 6억이면은 110%까지만 내. 6억 초과는 130%까지만 내. 라는 겁니다. 초과되는 거는 아까 거기에서 빼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가격은 공동주택 가격으로 고시가 되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으로 고시가 되고 4월 말에 고시가 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네이버 같은 데서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거기에서 우리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세부담 상한은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105%에서 130%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번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거래가가 4억입니다. 근데 주택 공시가격이 2억 5천이래요. 그리고 전년도에 재산세를 18만 원을 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올해 재산세를 얼마 정도 내는지. 실거래 가격은 재산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실거래 가격은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재산세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럼 주택 공시가격 2억 5천을 갖고 과세 표준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현재 60%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 과표가 1억 5천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데 아까 1억 5천이면 여기 세율이겠네요. 맞죠? 그럼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얘들 세금이 19만 5천 원이에요. 요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세부담 상한이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주택 공시가격이 2억 5천이죠. 그러면 몇 프로요? 작년도에 냈던 세금의 105%. 그러면은 작년도에 낸 세금이 18만 원이래요. 18만 원에 105% 하면은 18만 9천 원 나오거든요. 설령 산출세액이 19만 5천 원 냈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까지만 내면 돼요. 이 차액을 빼주겠다라는 게 세부담 상한제도라는 겁니다. 대충 계산 산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복잡하진 않죠. 근데 이게 잘 기억해 두시면은 조금 이따 종합부동산세와 계산 산식이 유사합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한번 가볼게요. 재산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전체 금액. 근데 이 종부세는 내가 내고 싶어도 함부로 낼 수 있는 세금은 아니에요. 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얼마죠? 지금? 얼마 이상이야 종부세 한 번도 안 내보셨어요? 투자 이번에 잘하셔가지고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억이에요. 6억. 그 6억을 판정할 때 시가를 갖고 하는 건 아니다. 왜? 보유세의 일종이니까. 얘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6월 1일로 해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두 가지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재산세라는 세금이고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겠네요. 그러면 똑같은 보유 물건에 대해서 똑같은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면 이중과세가 아닙니까? 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중과세는 아니에요. 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7월하고 9월 달에 재산세를 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합니다. 고지서가 나와요. 그리고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일정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거는 세무서에서 고지가 됩니다. 얘는 지방세고 얘는 국세예요. 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고 얘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아까 물건별로 과세한다고 했죠. 합해가지고 계산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내 이름으로 된 거 다 합해가지고 6억 초과되는 부분에서 과세한다. 인별합산 과세다. 아까 재산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가 되겠네요. 근데 종부세는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에 납부하는 반면에 종부세는 12월 달에 납부를 한다. 종합부동산세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에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비상이에요.
왜 그러면 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부담이 더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 구조 한번 볼게요. 뭐든지 세금을 정확하게 어떻게 내는지, 얼마를 내는지 파악을 하려면은 가장 기초적인 게 계산 구조를 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다 합해요. 인별로 다 합합니다. 그리고 6억. 만약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대요. 재산세도 아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있었죠. 즉, 이 과표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적용해주는 비율이라고 했는데 몇 프로라고 했죠, 아까?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80%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5%씩 올려가지고 2022년도에는 100%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것 때문에 이제 종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공정가액 비율을 곱하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고 여기다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단계 누진세율이었어요. 근데 올해 개정돼가지고 6단계 누진세율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그리고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자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가산을 해가지고 중과세율, 즉 0.6%에서 3.2% 세율까지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늘면서 일단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세율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그럼 내야 될 세금이 나왔죠? 맞죠? 아까 제가 아까 6월 1일자로 재산세도 고지가 되고 종부세도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데 제도적 장치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공제할 재산세액입니다. 볼게요. 6억을 일단 넘어야 종부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럼 6억 이하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6억 이하는 재산세 부과돼요? 됐죠? 종부세는 안 됐죠? 6억 초과분 재산세 고지돼요? 부과돼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그러면 이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재산세 낸 거 빼주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과세가 해결되잖아요. 즉 6억 초과분 종부세의 과세 기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세를 빼주겠다. 그게 이제 공제할 재산세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야 될 세금이 나오는데 이 내야 될 세금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나이가 일정 금액 이상이든지 일정 연령 이상이든지 아니면 그분이 오랫동안 보유한 경우에는 내야 될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 있어요. 아까 종부세, 재산세에서는 전년도 냈던 금액의 105%에서 130%를 초과한 금액은 빼준다고 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이미 재산세가 다 고지된 이유겠네요. 납부한 이유겠네요. 그래서 얘는 재산세, 보유세 일종인 재산세하고 종부세 전년도에 냈던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50%를 초과하는 것은 빼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돼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150%가 아닌 200%를 적용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를 적용하겠대요. 그러면 종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상당히 올랐습니다. 두 번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에서 점점 늘어납니다. 세 번째 세율이 5단계 누진세율이었는데 6단계 누진세율로 상향 조정됐고 또 일정 항목에 해당될 때, 즉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 150%에서 200%, 300%까지 적용된다. 이 네 가지 항목 때문에 종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12월 15일 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날라오고 그 금액을 갖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죠?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자? 1세대, 그러니까 주소가 같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주택이 한 채예요. 2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거를 비과세라고 해요. 과세를 않겠다. 근데 한도 없이 과세를 않는 건 아니고 얼마까지 과세를 안 해주죠? 정말로 주택을 한 번도 안 팔아본 분 많네요. 얼마죠? 9억까지만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죠. 1세대 1주택자에 주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양도세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한대요. 3억을 얹어줍니다. 두 번째 혜택은 뭐냐면 여기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은 고령자라든지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은 내야 될 세금에서 차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란 뭐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뭐죠? 세대원을 갖고 다 판정을 합니다. 나랑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 있는 사람들은 다 포함해가지고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돼요. 설령 주택을 나하고 배우자하고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그럴 경우도 세대를 기준으로 하니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종부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그 양도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하고의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라는 건 뭐냐면 세대원 중 한 명만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하나의 주택을 남편과 배우자가 같이 공동으로 50대 50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 맞죠? 왜? 세대를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세대원 중 한 명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아까 하나의 주택을 남편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대원 2명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주택을. 그러니까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혹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는 얘 없는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자 계산할게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 채가 있어요. 두 채가 있는데 이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해요. 그럼 나는 원래 두 채였죠. 근데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할 때는 얘는 없는 걸로 보겠대요. 그럼 얘는 기준금액에 얼마 적용된다? 6억이 아니라 9억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한 채를 임대사업 등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과세 기준 금액이 6억이 아닌 9억이 적용되고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과세 표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적으로 적용한 비율인데 85%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5%씩 올려서 100%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단계 누진세율이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6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하고 주택수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이 기본적인 세율에다가 0.1%에서 0.5%가 가산된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고령자 세액 공제는 그럼 얼마를 빼줍니까? 나이가 일단은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60세에서 65세이면은 내야 될 종합부동산세에서 10%를 빼주고 65세에서 70세면 20%를 빼줍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이면은 30%를 빼준대요. 장기 보유한 경우에도 빼주는데 5년에서 10년 사이면 20%를 빼주고 10년에서 15년 사이면 40%를 빼주고 15년이 넘으면 50%를 차감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데 고령자에도 해당되고 장기 보유에도 해당됩니다. 중복 적용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최대 몇 프로까지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죠? 80이죠. 여기 30%, 50%. 근데 법에서는 70%만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80%는 인정하고 70%를 한도로 해서 중복 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1,000만 원 나왔어요. 여기서 70% 빼준다고 하면 700을 빼준다는 겁니다. 상당히 크죠.
대신에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환율. 재산세는 7월하고 9월 달에 고지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달에 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때는 재산세까지 같이 합해가지고 세부담 상환을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냈던 재산세, 종부세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는 150% 초과금은 빼주겠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하고 3주택 이상자는 200%, 300%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불이익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게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세부담 상환율이 150%가 적용돼야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를 적용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택수, 2주택자, 3주택자 요거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를 어떻게 판정한다고요? 세대 단위로 판정을 해요. 세대 단위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판정을 합니다. 왜? 세금도 개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주택을 나하고 배우자하고 같이 소유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각각 소유한 걸로 보게 돼 있습니다. 잘 감이 안 오죠?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남편이 A, B, C 세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대요. 남편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은 주택 공시가격이 총 얼마죠? 20억. 거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산수입니다. 20억이에요. 그럼 종부세 과세 대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A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고 B지역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고 C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 B는 서울에 있고 C는 저쪽 지방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일단은 20억 초과되니까 종부세 대상이겠네. 맞아요? 그럼 6억 초과되는 14억에 대해서 종부세 내겠네요. 냅니다. 냈는데 세율을 적용한다고 할게요. 그럼 남편이 다 가지고 있다고 했었을 때 남편은 일반 세율이 적용돼요?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왜요? 조정대상 2주택자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소유자도 해당되네. 그래서 일단 중과세율 적용되네. 맞죠? 세부담 상한은요? 150% 적용됩니까? 200% 적용됩니까? 300% 적용됩니까? 3주택 이상. 300% 적용되겠네. 거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종부세를 줄이고자 이제 고민을 합니다. 남편이. 근데 누군가 야 그거 배우자한테 주면 되잖아. 증여하면 되잖아.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래 해가지고 주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A, B, C 세 개의 주택을 50%씩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를 했어요.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입니까? 10억. 맞아요? 그럼 종부세 과세 대상이에요? 4억에 대해서 세금 내겠죠? 그때 세율은 일반 세율입니까? 중과세율입니까? 중과세율. 왜요? 갖고 있는 3주택 이상. 세부담 상한은? 300%. 그러면 50%를 증여받은 배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과세 기준금액 넘는 금액이 있어요? 4억 넘죠? 세율은? 일반 세율이에요? 중과세율이에요? 중과세되는 이유는 3주택 소유자니까. 세부담 상한율은 300%. 그것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A주택만을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고 합시다. 그럼 배우자, 그 남편 입장에서 주택 공시가격 얼마예요? 똑같네. 케이스 1하고 똑같네요. 배우자 얼마? 10억. 똑같이 4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네요. 먼저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요걸 줬어요. 배우자한테. 그럼 요거하고 요것만 가지고 있겠네. 맞아요? 세율. 일반 세율입니까? 중과세율입니까?
일반 세율. 네, 일반. 중과라고 왜 중과죠? 두 개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요건이 있었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어야 되잖아요. 얘는 조정 대상 지역 바뀌잖아. 그러니까 일반 세율. 세부담 상환율은 150%. 일반적인 거 적용받겠네. 배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사억에 대해서 종부세 나오죠? 네. 세율은? 일반 세율. 일반 세율. 세부담 상환율은? 150%.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는 증여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증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효과를 내지만 종부세에서는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계산 방법 다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혹시 그 관련된 사례가 있으면 놓고 한번 이렇게 어떻게 증여를 하는 게 합리적인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세부담을 경감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임대소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특히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보유했었을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라고 주진 않잖아요. 대부분 전세를 주던가 아니면 월세를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민감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또 많이 누락을 했던 게 현실이고. 근데 최근에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과세관청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그 과세를 하려고 다 세팅이 다 됐습니다. 준비들 다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천만 원 이하다. 임대 수익 금액이 세금이 없었어요. 비과세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무조건 분리과세라도 세금을 내라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고, 그러면 임대소득을 월세로 놓을 때하고 그다음에 뭐 보증금, 예를 들어서 전세로 놓을 때하고 언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제 그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첫 번째 월세로 놓는다.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를 놓는다. 세금 없어. 2천만 원이 넘든 안 넘든 난 세금 낼 게 없습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월세로 받았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2주택자 이상부터 세금을 내요. 여기서 말하는 2주택자라는 거는 임대 놓는 주택수가 두 채여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한 채 살고 있고 하나를 임대 주고 있다. 그럴 때에도 2주택자입니다. 꼭 여기서 말하는 게 임대 주고 있는 주택수가 두 채여야 된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채를 놨어요. 놨는데 2천이 넘건 안 넘건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다가구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임대 수입이 5천이 나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럴 경우에도 나는 이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 안 냅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대신에 그 주택이 고가주택이면은 그때는 세금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양도세에서 아까 비과세가 얼마 된다 했죠? 9억까지 세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 9억은 무슨 가액입니까? 공시가격입니까? 실제 매매가액입니까? 양도는 매각한 거잖아요. 매각 금액이에요. 지금 요거는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의 의미는 9억은 맞는데 시가가 나올 수가 없죠.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가가 나와.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9억이 초과되면은 한 채라 할지라도 과세하겠는데 9억이 초과하지 않으면은 과세하지 않겠다. 그럼 공시가격으로 9억 정도면은 시가로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15억 이상 정도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월세로 안 줬어. 보통 우리 이제 경매로 하시거나 부동산 이제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전세로 놓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3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3채도 소형주택을 제외한 과세 대상 주택수가 3채 이상이어야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합도 3억이 넘어야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과세 대상이 됐다. 그럼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두 가지예요. 2천만 원 이하다. 임대 수익 금액이요. 소득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세금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수익 금액이라는 용어가 있고 소득 금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수입 금액은 뭐냐면 경비 빼기 전.
내가 월세 받아요. 그게 수익금액이에요. 소득금액은 뭐냐면 여기에서 경비 뺀 나머지 이익금. 근데 2천이 초과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익금액, 경비 빼기 전의 금액을 갖고 판정을 합니다. 그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나는 분리과세로 하든 종합과세로 하든 선택해서 너가 선택해 낼 수 있고, 2천만 원 초과면 종합과세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가 뭡니까? 아까 6가지 소득이 있다겠죠. 종합과세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는 합해서 신고하라는 게 종합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설령 6가지 소득에 들어갔지만 얘 따로 계산해. 합산하지 마. 뭐냐면 나는 연봉 1억짜리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산하지 않고 얘만 갖고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경비율 인정해 주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유리해요. 근데 왜 종합과세 둘 중에 선택하라고 했습니까?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결손이 났다. 그럴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90% 이상이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분리과세로 갈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2천만 원 이하면 제가 그냥 분리과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분리과세로 갈지 종합과세로 갈지는 내 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왜냐면 2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분리과할지 종합과할지 그게 선택되는 거지, 내가 2천만 원 넘는데 분리과세로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이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네요. 맞죠? 그럼 그 2천만 원이라는 수익 금액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첫 번째, 월세. 맞죠? 근데 내가 전세로 준 것도 있어. 그러면 보증금에 대한 소득,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간주임대료라고 하거든요. 간주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 요 세 개를 갖고 아까 수익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료, 월임대료. 월임대료 곱하기 1년 동안 했다. 그럼 12개월 하면은 임대료는 산정이 되겠네요. 금방 계산되겠네. 맞죠?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에요. 근데 보증금은 첫 번째 소형주택을 제외한 과세 대상 주택수가 3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은 과세 대상으로 들어와요. 두 번째,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과세 대상에 들어가면은 아까 월 임대료하고 합해가지고 2천만 원 초과되는지를 판정하면 되겠네요. 맞죠? 관리비도 들어갑니까? 보통 우리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아니면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렇게 취득했었을 때는 관리비를 주인이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 관리비도 이 임대 수익 금액에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의 그 관리비는 다 수익 금액에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많이들 이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원칙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 그냥 뭐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곱하기 뭐 임대 월세 하면 나오겠네. 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게요. 간주의 임대료는 첫 번째,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수가 3채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3채 이상인 주택수의 임대보증금 합이 3억이 넘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형주택의 의미가 뭡니까? 소형주택의 의미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용면적 60제곱평방미터 이하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를 소형주택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용면적 40제곱평방미터 이하의 기준시가 2억 원인 주택을 소형주택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주택이 해당되면 일단 걔는 다 빼요. 빼고 남은 주택이 3채 이상이어야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3채 이상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3채 이상 된 거에 모든 보증금 합계를 합합니다. 여기에서 3억을 빼요. 그리고 6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곱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1.8%였습니다. 올해 2.1%로 상향 조정이 됐고,
여기에다 임대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A, B, C 세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합계가 2억, 3억, 4억이야. 내가 세 채를 낙찰 받거나 사가지고 다 전세로 놨어요. 그러니까 월세는 없으니까 뭐 낼 건 없겠죠. 근데 주택수가 세 채네. 보증금 합계가 합했더니 3억이 넘네. 그러면 이 사례에서는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에 해당될까요? 왜 안 되죠? A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되네. 맞죠? 40제곱평방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이네. 걔 빼면 소형주택을 제외하면 과세 대상 주택수가 몇 채예요? 간주임대는 몇 채 이상이어야 된다고? 세 채. 그럼 얘는 아예 안 되네. 이해되셨어요? 내가 10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8채가 소형주택이면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는 세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소형주택은 아니야. 그럼 간주임대료가 과연 얼마 정도 그 계산이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3억, 2억, 1억 하니까 총 얼마죠? 6억. 6억에서 얼마를 빼요? 3억을 빼고 60%를 곱한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이자율 2.1%를 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주임대료 수익 금액이 378만 원. 생각보다 적죠.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생각보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로소득자들, 특히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임대를 줬는데 이게 과세 대상이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합산되잖아요.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합산되기 때문에 이 근로소득에서 이미 세율을 먹고 있다 하면은 바로 여기에다 곱해서 이 먹고 있는 세금에 바로 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세액이 산정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럴 경우에는 전세로 놓든지 뭐 그런 방안을 간구하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 그러니까 수익금액, 2천만 원에 대한 수익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지금 배웠어요. 월 임대료 플러스 간주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이렇게 해서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이게 2천이 초과된다. 그럼 무슨 과세? 종합과세. 내 근로소득하고 합산돼. 아니면 사업소득하고 합산돼요. 2천만 원 미만이다. 합산하지 않고 얘만 갖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럼 분리과세로 했었을 때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분리과세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임대 수익금액이 나왔죠. 아까 임대료, 원림대료, 간주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를 해가지고 1년 거 나왔습니다. 그게 2천 이하야. 2천 이하야 분리과세가 적용되잖아요.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2천만 원이면 이 2천에 대해서 바로 세율을 곱하는 건 아니고 수익이 발생하면 항상 거기에 상응하는 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비를 분리과세일 때는 법에서 딱 몇 프로 인정해 줄게 세워놨는데 임대주택 등록을 했었을 때는 60%, 안 했을 때는 50%를 적용하겠대요. 그러면 최소한 50%는 먹고 들어가네. 맞죠? 내가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럼 나는 일단은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죠? 최소한 50%는 먹고 들어오니까 1,000만 원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겠네. 거기에서 또 하나 공제 금액이라는 걸 빼주는데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택 임대에 다른 소득 금액이 있어. 근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400만 원을 빼주고 200만 원을 빼주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주택 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임대주택 하면은 400만 원, 안 하면 200만 원. 거기에다가 14% 적용한대요. 단일세율 딱 14%.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세율이 나오죠. 내야 될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야 될 세금에다가 한 번 더 혜택을 주는데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단기 임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장기 임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은 의무 임대 기간이 몇 년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이에요. 오랫동안 네가 임대사업에 공하면은 내가 너 혜택 줄 테니까
장기로 등록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 했었을 때는 내야 될 세금의 30%를 빼주고 장기로 했었을 때는 75%를 빼준대요. 근데 전제 조건이 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그럼 분리과세는 실질적으로 뭐 큰 부담이 없겠죠. 일단 합산이 안 되고 50% 최소한 빼주고 200만 원 빼주고 또 임대사업 등록하면은 또 빼주네. 맞죠?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나는 임대사업 안 할래. 그냥 세금 내고 말래.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니까 일단 분리과세네. 맞죠? 안 했을 때 얼마 빼준다고요? 50%. 1,000만 원에 대해서 내야게 됐네요. 나는 주택임대 말고 다른 소득이 없어. 그러면 얼마 빼준다고요? 주택임대 안 했으면 200만 원. 그럼 80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이 몇 프로? 14%. 하니까 112만 원 정도를 내야 되겠네요. 거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럼 이번엔 주택임대사업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하는 게 낫지 않아? 해가지고 이제 임대사업 등록을 했는데 8년은 좀 긴 것 같고 4년으로 단기로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몇 프로 빼줘요? 임대사업 등록했으면 60%. 이게 원래 70% 빼주기로 세법 개정안에 작년 세법 개정안에 올라갔는데 국회에서 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제 끝내 통과가 못 되고 지금 올해 이제 60%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800만 원이 남죠? 이 주택임대의 다른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야. 그러면 이번에는 400만 원을 빼준대요. 그럼 400 남죠? 여기에다 14%. 하니까 56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했는데 단기 했으면 몇 프로 빼준다고요? 30%. 그럼 실질적으로 39만 2천 원만 내면 되겠네요. 장기로 했을 때 다 똑같죠? 똑같고 여기만 틀려지죠? 75%를 빼준대요. 그러니까 14만 원. 그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요것만 보면 해야겠죠. 요것만 보면. 이번에는 분리과세는 이제 이해되셨죠? 종합과세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은 나는 다른 소득하고 있으면 합산해야 돼. 어떻게 합산하느냐? 합산할 때 소득 금액을 합산하는 거예요. 아까 소득 금액이라는 건 뭐였죠? 수익 금액에서 경비 뺀 거. 이익금. 이 이익금을 나의 근로 소득하고 합산한다든지 사업소득하고 합산한다든지 그러면 두 개가 합해지니까 덩어리가 더 커지겠네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7단계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초과됐을 때, 즉 종합과세됐을 때 그 임대, 주택 임대에 대한 소득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이건 똑같습니다. 수익금액. 여기서 이제 경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분리과세에서는 몇 프로 빼준다고 했죠? 경비를 제가 5분도 안 됐는데 50% 아니면 60% 빼준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실제 네가 들어간 경비 인정받든지 두 번째 야 경비가 너 없을 수는 없잖아. 근데 네가 입증을 못하면은 내가 단순 경비율 대상자이냐 아니면 기준 경비율 대상자이냐에 따라서 40% 또는 10% 요거를 빼주겠다는 겁니다. 볼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원칙적으로 장부 신고에서 신고해가지고 네가 들어간 경비를 인정받든지 그럼 주택 임대와 관련된 경비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택을 사가지고 월세를 놨어. 그게 3천만 원 됐어. 근데 나는 최대한 소득 금액을 줄여야 세금이 적잖아요. 경비 어떤 게 있어요? 주택 임대와 관련된 경비. 중개수수료, 재산세, 뭐 수리비, 또 가장 큰 대출이자. 이런 걸 빼가지고 이익 금액을 산정하든지 만약 그게 없거나 뭐 증빙이 안 된다. 그러면 인정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 금액에 대해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42%,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10%를 적용받습니다. 근데 첫 해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적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한 10%밖에 인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임대 수익 금액이 3천만 원이야. 그 중에서 10%, 실제 경비가
그 10%면 300이잖아요. 근데 실제 경비가 300보다 더 많다. 그럼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실제 경비가 300보다 적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추계율로 적용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 경비가 예를 들어 300보다 적어요. 그럼 나는 추계로 해가지고 2,700만 원이 이익 금액이 나오겠네. 그걸 주택임대 소득이에요. 그 2,700만 원 소득 금액하고 나의 다른 소득하고 합산한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금액, 뭐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 금액 합하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우리 종합소득세율이 7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담이 많이 나오겠죠. 대신에 아까 분리과세처럼 너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면은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30% 또는 75%를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연봉이 한 1억 5천 되면은 세율 구간이 한 35% 세율 되거든요. 실제 이제 상담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문의하신 분인데, 근데 한 3천 정도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나온대요. 그분은 그럼 얼마 정도? 경비는 거의 없어요. 그럼 그분은 얼마 정도 3천 벌어서 얼마 내야 될까요? 그분의 세율 구간이 3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3천에 대해서 뭐 10% 적용한다고 해서 2,700이고 2,700에 대해서 35%를 지금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35%를 곱하면은 이분이 내야 될 세금이에요. 거기에다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0%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0만 원 넘게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분리과세로 가야겠죠. 즉 2천 이하로 떨어뜨려야겠죠. 2천 이하로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실로 놓든가 아니면 전세로 가든가 그 방법밖에 없겠죠. 아니면 이제 명의를 또 뭐 다른 사람으로 분산하든가. 일단 대충 알겠죠? 분리과세가 어떻게 과세가 되고 종합과세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요거 한번 사례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A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주택은 남편과 부인이 50대 50으로 공동 명의로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남편은 A주택에 대해서 임대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B주택에 대해서는 2,4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이제 2주택 이상이고 월세를 받았다고 할게요. 세금 내야죠. 남편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수익 금액을 먼저 픽스를 시켜야겠죠. 그 수익 금액이 나와야 내가 분리로 갈지 종합으로 갈지 판정이 되니까. 남편은 수익 금액이 얼마예요? 2,200. 그럼 남편은 분리로 갑니까? 종합으로 갑니까? 종합으로 가면은 2천만 원 초과하니까 종합으로 간다. 필요경비는 실지나 추계경비를 인정받고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적용된다. 이해됐죠? 부인은 1,200. 그럼 부인은 분리과세로 가겠네요. 분리과세로 갔었을 때는 필요경비가 임대사업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50%, 60%가 되고 소득공제가 주택임대소득 나머지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은 400이나 200을 적용받고 14%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면은 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 하면은 단기는 30%, 장기는 75% 세액공제, 내야 될 세금에서 차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합해서 2,400원이니까 부인도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예요. 개인별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 같은 경우는 1,200이니까 2천만 원 안 돼서 분리과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양도소득세 이제 가볼게요. 양도소득세.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첫 시간이니까 우리 잠깐 양도소득세는 좀 할 얘기가 많거든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